비합리적인 일을 하는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일을 해가지고 이걸 바로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폭력을 쓰라는 말이 아니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느냐 유지하느냐의 결판이 여기서 나오고 저는 단에 인용이 되면은 한국 민주주의는 심대한 폐허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심대한 타격을 받고 그것은 기록에 남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검사, 판사, 기자들까지 다 역사적인 아마 죽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의원입니다.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네, 저도 해병대 출신이라 애국 집회, 태극 집회 4번 나갔다고 해서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도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의총에서 집회 나가라고 부끄럽지 않냐고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황장혁 씨가 그때 귀국해서 우리나라 고정관측이 5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이 보실 때 지금 정도는 얼마나 정도나 되는지 하나가 좀 묻고 싶고요. 이번 탄핵에는 5개 단체가 5개 기관이 하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국회, 정치인들이 됐고요. 둘째, 언론, 셋째는 이제 노조, 민노총, 또 법조계, 교육계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민노총에서 사람을 동원시켰고요, 종교적에서 사람을 동원시켰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촛불 확산됐고 우리 국민이 알기는 이 5대 권력에 지금 좌파 성향에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판단할 때 지금 어떤 건지 이렇게 좀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간첩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죠. 간첩을 지령받는 자, 돈 받는 자로 규정하면 5만 명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 간첩이다. 간첩은 아닌데 또는 간첩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간첩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게 5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50만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죠. 하는 행동은 꼭 간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간첩이 아니에요. 지령도 받지 않아요.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사드 배치 반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인권 문제 북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등등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쫙 이렇게 적어놓으면 딱 분명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고 김정은한테 유리한 행동만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건 간첩이 아니지만 간첩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본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요걸 대입하면 됩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지금 이른바 진보 이상적 내세우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사드 배치 반대를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사드 배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깨진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조건 평화주의.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를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이 공식을 대입하면은 뭐가 지금이 아닌데 좀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 되겠는 거지만 저는 한국의
문제를 기득권층의 문제로 보지 않고 특권층의 문제로 봅니다. 특권층. 저는 기득권은 돈을 가지고 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 부정론적 좌파적 시각으로 분류를 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로 분류를 한다면 특권층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봅니다. 한국에 특권층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처벌을 안 받는 사람이 있죠. 법을 어기고도 구금영장을 집행하는 걸 막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특권층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권층이 이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선동 언론입니다. 선동하고도 죄를 안 받아요. 정치검찰입니다. 법을 정치적으로 선동, 정치검찰.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상당히 이 제왕적 국회죠. 제왕적 국회. 그 다음에 귀족 노조가 있습니까? 귀족 노조. 이게 특권층이라는데 이 특권층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특권층 개혁을 하려면은 개혁의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서 특권층 개혁을 과연 그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분 이상 두 분. 네, 저는 당중앙위 자문으로 있는 이상목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열심히 집회나가다 보니 감기 걸려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지금 조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얘기한 거는 한국 언론 나누기 시작한 그 탄핵 문제 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계속 문제점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지금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까 근데 대표님께서는 해결 방법이 태극기 집회에 많은 사람이 동참함으로써 이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국제기관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이렇게 하듯이 현재 일부 외국의 방송 CNN 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그 집회 사항이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실제적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CNN이든지 영국의 BBC, NHC, 도이치벨이라든지 이런 방송국에다가 우리가 우호적인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인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방법도 압박하는 방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제소 방법과 알리는 방법 이 방법을 최대한 우리가 지금 이걸 확대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방송국에 있는 대한민국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도 외적인 게 이렇게 좀 야만적인 방송을 운영한다 이렇게 느끼는 위압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꺼번에. 네. 저 대표님께서 좀 전에 특권층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대표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간에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권력 순위가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권력 순위 1위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2순위는 검찰, 3순위는 바로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에는 언론 중재 제소를 하면은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된다 하다가 난 취하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소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재판에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상관하지 않으니까 계속 기소를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그 어떤 면책 특권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언론 같은 경우는 그 징벌적 배상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사가 3번 이상 기소를 했는데 3번 이상 무죄가 났을 때는 삼진 아웃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검찰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면책 특권을 없애는 그런 방안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특권적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전부 좀 없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소신이 있는 어떤 추진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또 마지막 네, 제가 더 이상 네. 예, 조박희 대표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글로만 있다가 직접 이렇게 접하고서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은 처음이라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블랙리스트 부분 말씀하실 때 저도 뭐 내용적으로 다 동감하는 내용이고 뭐 결론에서 일치합니다. 다만 그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는 그 관계자들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그 블랙리스트는 지금 더 했을 겁니다. 더 했단 말이 들립니다. 어느 정부나 다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 때는 다 블랙리스트를 다 만들고 또그 정당도 인정되는 것이죠. 그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과 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그 분류하는 것을 안 만든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자꾸 부인했었어요. 당당하게 왜 논리정원에서 그건 필요한 것도 만들었다 하면 되는 건데 부인하다가 만드는 증거가 나오니까 오히려 특검에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구속의 빌미거든.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 정당성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아주 뭐 범죄인이야. 그 블랙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국민들과 하여금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몰아갔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삼성의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결의에 찬성하는 지시했다는 걸 처음에 부인했어요. 당당하게 삼성이라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성이 가는 국민연금예상 위치 때문에 그건 내가 다 지시했다 하면 구속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말을 바꾸니까 특검에 구속의 빌미를 줬다. 증거인멸 우려라는 그런 빌미를 줬어요. 그래서 이 정부 사람들이 좀 당당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좀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이제 이 탄핵 사태를 둘러싸고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이 참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좌파와 합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의 반사적인 영향으로 지금 차기 대선은 민주당을 기운 것이 아니냐, 또 뭐 이런 유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 다 그런 결과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지, 언론을 잘 아시는 정조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무신 걸 다 포함해서 또 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 삼아서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아까 문영표 당시 복지부 장관의 그 비원적인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게 뭐냐 하면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념 무장. 이념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냐, 우리 편이 누구냐를 알게 하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죠. 또 이념은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좌익들은 99명이 반대를 해도 자기가 믿는 하나를 지킵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건데 우리는 잘한 일 해놓고도 바깥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든지 삼성합병에 찬동한 거 이게 잘한 일이거든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잘해놓고도 이념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념 무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더불어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대결을 하는데 공산주의 정도 이념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더불어 이념이 그럴까 아니다. 이래서 또 색깔론이냐 이러는데 아니 색깔로 남의 나라는 색깔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별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게 안 되면은 그래도 저는 한반도의 지금 이 남북 대결이라는 것은 지금 탄핵 사태도 이거 결국 남북 대결입니다. 그 바탕에 있는 거는 김정은을 편드느냐 대한민국을 편드느냐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거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념 무장을 해야 된다. 한국에서 정치인든 기자든 뭐든 이념 무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다 그렇게 비열해지고 아주 진빌을 행동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특권적 개혁이나 뭐 아까 징벌적 배상 이런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은 그 전문 직종에서 그 내부적 반성이 일어나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깥에서의 그 문제도 있지만 언론의 문제는 언론이 해결해야 되고 국회의 문제는 국회가 해결하고 검사의 문제는 검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운동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깥에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왜 해결책이 없느냐 하는데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극기 집회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게 여깁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굉장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파적 에너지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에너지예요. 이런 에너지는 과거에 독립운동했다든지 3.1운동, 건국운동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하는 6.25 때의 그것과 버금가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가 아주 거칠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질서정연하게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개혁이라든지 언론을 바로잡는 일이라든지 검찰을 바로잡는 일이 여기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에너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코드를 꼽아가지고 이 에너지가 가지고는 언론을 바로잡는데 기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이걸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수적 우파적 저수지에 지금 물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을 채운 다음에 이 힘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금 이 항상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은 왜 언론 비판 안 하느냐, 당신은 왜 검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검 앞에서 맨날 또 데모하고 JTBC 앞에서 전망 쳐놓고 하고 하는 강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론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에너지를 더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왜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이렇게 아주 잘 살면서도 하는 행동은 이렇게 치사하고 어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 문제 진짜 걱정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한 5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합참의장, 국방장관, 연합사 부사령관 정도 아닐까요? 지금 핵 문제를 누가 걱정합니까? 설마 속였느냐?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런 게는 다 안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니까 사소한데 목숨 거는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보호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정신적 타락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정신적 타락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한 번도 미군의 직접 도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군이 와서 서울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왜 알아요? 외국 군대가 수도에 들어오는 즉시 그 국민은 타락한다. 안보를 잊어버리고 국가 생존 문제에 관한 이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도층이든지 국민이든지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대 1의 경제를 가지고 자주국방을 하는 김정은 정권한테 지금까지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끌려다니는 거. 그래서 이 자주국방 의지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아주 자조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대본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주한미군 없애버리고 우리가 사전 결단하는 식으로 할 거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포기하면은 간첩에 대한 정오심이 안 생깁니다.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적에 대한 적이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국처럼 간첩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간첩과 간첩 비스무리한 사람한테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보,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 문제 제기를 오히려 제가 던지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위원장님들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선생님 모셔서 강원교육 같은 때 모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하여튼 또 그 다음에는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행동본부의 서경석 목사님을 모시고 태극기 집회와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로 등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